네, 이제 9시 47분 절반을 넘기고 있는데 토론이 조금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장관께서 모두 발언해서 한국과 중국, 일본 간의 관계는 양자라는 선이 아니라 동북아라는 면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중, 한일 또 한중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박민희 기자가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새해 초에 대통령께서 중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서 연사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미중 경쟁을 넘어서 이미 이제 장관님께서도 모두 발언에서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사적 격변기, 강대국 힘에 의한 외교가 굉장히 노골화되고 있고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중국 내부의 정치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우리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착하게 살자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셨는데 장관께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또 최근에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아까 중일 간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장관께서는 이제 한중일도 잘 해나가겠다 하셨는데 사실 올해 이제 그게 상당히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장관님께서는 올해 이제 이런 복잡한 정세 속에서 어떤 좌표를 가지고 좀 해나가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중일 갈등은 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조하네스버그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 안에는 몇 사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시를 받아서 중국과 일본 총리를 각각 풀 어사이드 잠깐 보자고 그래서 G20 정상회의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저는 1월에 중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일본과의 그 셔틀 외교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략적 판단을 매우 요긴하게 그때 해서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 대통령께서 중국에 대해서 방문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본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일본 언론이 그것을 상당히 그 보도를 했고 또 일본에 가서도 그와 같이 중국을 우리 함께 협력해 나가자. 즉 한중일 그런 것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런 기조에 맞춰서 저는 중국과 일본 외교를 저희 외교부에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그 전에 왕이 부장하고 제가 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작년에 또 맨 처음 제가 중국에 가서 면담을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중 간에는 웨스트팔리아 정신을 우리가 좀 갖다 써야 되겠다. 즉 유럽에서 30년간 그 신교냐 구교냐로 가지고 전쟁이 있어서 인구의 거의 5분의 1인가가 죽은 그 30년 전쟁을 끝내면서 맺어진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건 뭐냐면은 국가가 크건 작건 대등하다. 소버린티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우리는 서로 개의치 않는다. 즉 내정에 간섭치 않는다는 개념이 그때 나왔고 세 번째로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국경을 분명하게 긋고 그 국경을 잘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그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과거에 무슨 옛날 얘기하지 말고 한국을 대등한 소브레인 스테이트로 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 내부에 또 한국 내부의 사회 체제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서로 개의치 않는다.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최대한 한다. 그리고 국경선은 잘 지켜야 된다. 따라서 서해 구조물 빨리 치워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일본이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의 역사를 보면은 왜 오늘날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더 어른스럽게 일본을 이끌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난 것이 저는 이번에 조세희 탄광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DNA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한중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중 정상회담과 외교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서 그 한중 간에 굉장히 민감했던 서해 구조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동 중이고 우리 정부도 한중 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중 간에는 이제 이 구조물 문제, 이 나머지 두 개의 구조물을 해결하는 걸 비롯해서 뭐 한안령, 한반도 문제에서 공조 등 많은 과제가 있는데요.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시진핑 주석은 인내심을 가져라라고 했다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핵 보유를 용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중국이 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비핵화 목표라는 데 대한 공감을 가지고 우리랑 조율해 나갈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장관님께서 이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서 1분기 안에 왕이 부장과 외교장관 회담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왕이 부장이 한국으로 오시는지 장관님께서 가실 건지, 또 지금 만나신다면 지금 가장 한중 간에 시급하게 진전시켜야 될 우선순위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안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과 사업을 사실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시간을 두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데 그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중국이 여러 번 저희들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포기한 것은 전혀 아니다.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고, 따라서 그 기본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것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우리가 지금 미국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에 있어서 대미 수출 못지않게 대중 수출이 아직도 큰 비율이고, 중국과 바람직한 어떠면은 우리 기업들이 함께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 안보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라서 가급적 빨리 왕이 부장과 다시 올해 회담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오든지 아니면 제가 가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중국은 연초가 되면은 외교장관이 제일 먼저 아프리카로 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제 10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관훈 토론에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사회자가 취합을 해서 오늘 나온 조윤 장관에게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탁자 위에 볼펜하고 또 메모지가 있을 텐데 질문을 저희 사무국 직원에게 내주시면은 취합해서 제가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부장님 계속 질문 좀 이어가 주시죠. 네, 이제 한일 관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조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CPTPP 우리 그 가입을 위한 그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도 있고 이제 농수축산계에서는 사실 반대도 있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첫 액션이 이미 저희가 이제 범정부 TF를 가동했었는데 이게 재가동이 이미 시작된 건지 아니면은 뭐 재가동 시점이 있는지, 또 하나는 이 저희가 가입하는 목표 시점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연내 가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상정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CPTPP는 우리가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는 아시다시피 바늘부터 뭐 우주선까지 다 만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경제 체제가 독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인도가 우리와 중국 뭐 여러 나라들이 한 RCEP이라는 것에 계속 협상을 함께 하고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빠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EU와 FTA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미국의 그 예측 불가능한 관세의 나라 미국,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같이 가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나머지 나라들끼리 협력을 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 CPTPP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초 태평양 국가들 간에 만들어졌던 것이 CPTPP인데 최근에 영국이 또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적인 또 어느 산업 특정 분야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도 가입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농축산물, 우리 지금 한국의 K컬처에서 K푸드까지 진화했는데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도 새로운 시장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은요, 사실은 후쿠시마 수산 처리수를 그렇게 방류해버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비용이 들지만 계속해서 더 쌓아두는 그런 것이 이웃 국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이었겠죠. 그러나 일본이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IAEA의 일종의 뭐 괜찮다는 그런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일 양국은 합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검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되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신뢰의 도가 높아지면은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말씀은 지금 CPTPP 가입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사실상 연계돼서 갈 수 있다는 의식 하에 이 사안을 보고 계시다고 이해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그렇게 제기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거기서 이제 마침 농축산물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 여파인데, 근데 우리가 미국에 가서 스테이크 먹거나 할 때 종업원이나 식당에 가서 30개월 미만만 반드시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고, 미국에서 워싱턴 특파원 할 때도 그 문제를 제기했던 당시 어떤 당의 의원님들이 와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가는 거를 여러 차례 보기도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제는 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라든가 이것도 없어지고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됐는데, 이 문제를 하나 철폐를 해서 또 미국과의 여러 가지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이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그 월령 30개월 문제, 이것은 일본 또 대만도 사실 다 그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철폐를 했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다.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아마 벨라루스 정도가 아직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난번 조인트 팩트 시트를 만드는 미국과의 통상 분야 협상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농산물 분야는 이대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물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을런지 한번
근데 우리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에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하고 또 같이 묶이고 하는 거는 그거는 외교 현장에 밖에 나가서도 장관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좀 궁색하신 거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아니 사실은 그게 뭐 러시아하고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각자 하는 것이니까 쇠고기 원령 문제로 우리가 러시아와 엮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지금 상황이 제가 농림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 적절한 시기를 보아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재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새로운 접근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접근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지혜 부장님 관련 또 질문해 주시죠. 네, 저 일본 국내 상황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카이지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했고요. 이제 2월 8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한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는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한국에 우호적이지만 이거는 당내 기반이나 국내 정치적인 입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뿐이다.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하게 확보를 한다면 과거처럼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아니면 최근 독도 발언도 있었죠. 동시에 반대로 일본 내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일본의 강경한 태도로 선회할 수 있다라는 의심을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우리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실용 외교를 국민 주권 정부의 기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실용 외교가 만들어진 것은 아무리 방향성이 뚜렷하게 있다 하더라도 국제 정세라는 파고가 워낙 높으니까 그 방향에다가 나침반을 놓고 그대로 가다가는 큰 파고에 밀려서 배가 좌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면서도 저쪽에서 큰 파고가 오면 방향을 좀 바꿨다가 다시 갔다가 이런다는 것이 즉 영어로 하면 내비게이트고 우리말로 하면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조에서 일본과의 관계의 기본 방향을 국민주권정부가 이미 잡았고 대통령께서 그 정상 셔틀 디플로마시를 통해서 이런 것을 실천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제가 뭐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국제 정세, 특히 중일 갈등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방금 일중 갈등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G20 정상회에서 저희가 몰랐던 일화도 잘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중일 갈등 격화 국면에서 중재 역할이라는 걸 하기는 힘들 거고요. 하지만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일본과 각기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맡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위치를 이용해서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서울엔 TCS 사무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삼국 협력이라든지 다양한 기제를 활용해서 이런 영내 긴장 완화의 역할을 좀 노력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중국을 컨테인 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중국을 인게이지해야 된다. 그리고 인게이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앞서 나가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과 함께 할 것이다. 미국의 협조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맨 앞에 중국의 그 문제점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국내 언론에서는 사실 뒤에 얘기는 빼고 워싱턴 포스트에 다 얘기했는데 중국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미국 가서 얘기했다. 그렇게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한중일 즉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잘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 협력은 중요한 코어 이슈, 안보 문제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문화 협력이라든지 학생 교류라든지 또 학술 교류,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처럼 대학 교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TCS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걸 받아서 적극적으로 중재라기보다는 한국이 좋은 입지가 있으니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비 기자님 관련 또 질문해 주시죠. 저 북한. 네. 네, 다음으로 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비핵화는 이상적 장기 목표로 두고 북한의 핵 능력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군축을 거쳐서 비핵화로 가는 NED 방안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아까 또 장관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NDS나 NSS에서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하셨지만 최근에 뭐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고 이제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조율 없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협의를 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제 우리 그 NED 구상과 그 미국의 그 접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최근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이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 뭐 이 문제를 지금 뭐 공들여 들여다보는 조직이나 담당자도 명확치 않은데 최근 이제 어떻게 한미 간에 이 문제를 조율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그 외교부에서 미국과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 군축이냐, 그러니까 핵 군축 협상이냐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용어에 뭐 나쁘게 얘기하면 장난이라고까지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칙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중지시킬 것이냐. 그리고 일단 중지시키고 나서 감축을 시키도록 유도할 것이냐. 이것의 목표는 물론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맨 먼저 얘기하면은 잘 안 될 테니까 표현을 예를 들어서 핵 없는 한반도라든지 여러 순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자. 이런 데에는 이런 입장에는 한미 간의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데 대한 준비를 하면서 우리와 긴밀하게 국무부와 우리 또 양 NSC 간에 협의를 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세욱 부장님. 이어서 질문 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이제 중국에 가는 일정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에이펙 회담에 앞두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재회를 상당히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혔던 바도 있고요. 4월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 장관님께서는 몇 %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수학에 너무 약해서 사실은 그 뭐 수치화하는 것은 시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4월의 중요한 계기입니다. 외교부는 정말 그런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가 함께 그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통일부가 여러 가지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저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지난 6개월간 있었던 외교적 성과를 기반으로 저런 것을 해나가는데 진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 끝나고 이제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주도를 누가 하느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북한과 대화가 열려서 뭐 그 관련된 뭐 협상을 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뭐 지금 통일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좋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는 안 될 겁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 미국과 그러니까 북미 이 대화와 관련해서 미국과 또는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뭐 혹시 공개되지 않은 팩트가 있을까요? 제가 공개되지 않은 것을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아니 좀 전에 통일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되면 좋다 그러는데 고등학교 선배라고 너무 저 정동영 장관이 하자는 대로 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 지금 거의 뭐 반대로 네. 그 사적 예언을 다 끊으려고 하느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올 그런 정도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사적인 인연은 확실히 있으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회의에서 이견을 강하게 표출하고 나면은 꼭 또 찾아가서 이것은 이것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 부처가 다르니까 부처의 목표가 다르니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뭐 세간에 논의되는 것처럼 큰 뭐 정부 내 잡음 내지는 이견으로 표출되거나 발전되거나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이걸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약간 북한과 관련한 예민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해묵은 자주파 동맹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이 정도로 말이 나올 때는 뭔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하고요. 이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정부 간의 건설적인 이견이 크게 부각이 되는 것뿐이다라고 답하실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여쭤보면 최근에 역대 통일부 장관들께서 이제 지난해 12월이죠. 외교부에 대해서 굉장히 대북 정책이 비전문적이다. 그러니 대북 정책에선 손을 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두 가지 여쭙습니다. 네, 자주파, 동맹파, 그거 뭐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름 지으신 건 우리 언론인들이십니다.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아주 멋있는 표현인데 조금 수정해 드리면은 현실파, 그리고 실용 외교파, 뭐 이런 걸 좀 더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통일부의 전 장관들께서 그런 것이 나와서 제가 그분들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그 지지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교부가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그 3월경에 다시 한번 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사실 전직 어느 부처의 전직 장관들이 다른 부처를 비난하는 그런 성명이 나왔던 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경제부처 간에 뭐 또는 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한 건 없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제가 그분들께 연락을 다 드려가지고 오찬에서 그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 지지한다는 말씀을 얻어냈습니다.